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6도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최강 한파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절정을 이루다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여권 주자들이 설 연휴 민심 잡기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잠행을 이어오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설 연휴가 끝나고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움직임도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는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라 만나기로 했고 비명계 의원 30여 명은 자체 모임을 발족합니다. 3만 원권 지폐 발행이 이번 설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한 3만 원권의 실효성은 어떨지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6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올해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이 하루 종일 영하에 머무르면서 강풍이 부는 곳이 많고 호남과 제주에는 많은 눈까지 온다고 합니다. 귀경길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광화문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차정승 기자, 지금 많이 추워 보이는데 현재 추위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의 기온은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4도 넘게 그야말로 수은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요.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26도로 예상되는 등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예상됩니다. 밤부터 북서쪽에서 매우 찬 공기가 남아오면서 전국에는 어젯밤 9시부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영하 17도, 춘천이 영하 19도, 대전이 영하 14도, 광주와 부산도 영하 7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어제보다 20도가량 수은주가 급격히 떨어진 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도 올겨울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호남과 제주도에는 강풍에 폭설이 이어질 전망인데 모레까지 적설량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50cm, 전남권에는 5에서 20cm에 이를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의 기온은 평년보다 10에서 15도가량 낮아 매우 춥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올라서 모레는 평년과 비슷할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강풍과 많은 눈이 오고 있는 제주도는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한파로 인한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전국 피해 많이 있습니까? 네, 현재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제주에서 김포, 부산, 청주, 광주 등을 오가는 전체 항공편 88편을 모두 결항 조치하기로 했고 제주항공도 오늘 오후 3시 전까지 제주를 왕복하는 항공편 40편을 결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총 234편 중 70%에 달하는 162편이 결항될 경우 승객 3만여 명의 발이 제주에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항공사의 예약 상황과 운항 현황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한파 등에 대비해 어제 오후 7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어제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에선 수도관 동파 사고가 4건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24시간 한파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 계량기암을 보온재로 채우고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등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또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3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를 찾은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을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당 원로들을 만나 수도권 대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연휴 기간 동안 공개 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유기견 견사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털고 바닥을 씁니다. 두 분이 그럼 일을 한다고요, 매일? 네네. 봉사활동을 마친 김 의원은 SNS에 반려동물을 유기하고도 죄책감이 없어서야 되겠나라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을 꼬집은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이 제안한 여성 민방위 교육이 이대남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 응급조치처럼 생존 지식을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 원로들을 만나 수도권 대표론을 강조했습니다. 윤심을 의식해서인지 순방 중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 논란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은 국익에 크게 기여한 경제 외교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은 오게티를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들하고 그리고 제가 모아오는 이 중도층이 힘을 합하면 우리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연휴 기간 내내 공개 일정 없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번 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휴가 끝나면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철험회와 만나기로 하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불안해하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결집하고 있는데요. 야당 상황 권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기간 내내 공식 일정 없이 검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에 대응해온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휴 다음 날인 25일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철험회와 오찬을 함께합니다. 두 번째 검찰 조사로 당내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연휴 내내 당원 게시판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당의 분리 대응을 주장했던 김종민, 이원욱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로 들끓었습니다. 천원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들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월 1,000원을 내고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면서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커진 비명계에서는 본격적인 새 분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 30여 명은 오는 31일 민주당의 길을 공식 발족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도 포럼 사의제를 열고 세력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의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사실 논란을 일으켰던 대통령 본의가 아닐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는 했는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설 연휴 동안에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제 정치를 어떻게 이어가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게 될 텐데 나경원 전 의원은 아무런 일정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해임은 받아들이지만 그 해임이 윤 대통령의 이제 지인이 본인은 아닐 것이다. 예. 그런 얘기는 주변 참모들이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서 그랬다. 의견 듣고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상당히 큰 실수죠, 사실은. 나경원의 전 의원의 큰 실책인데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은 정말 빨리 사과를 했는데 조금 오히려 늦었다 생각이 들고요. 양측으로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과하고 나서 이제 출마를 하려는 그런 결심이다. 아니면 그 정도 사과했으면 이제 불출마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마 가능성이 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뉴스에서도 봤지만 이른바 당권 주자들은 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공개 행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호소하는 그런 게 행보가 많은데 나 전 의원은 지금 아무 행보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불출마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야말로 이제
뭐 이런 것도 또 승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기라는 게 있는데 승기를 놓친 것 아닌가. 그래서 출마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과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사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순수하지 않은 독이 든 사과다. 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저 말 들으면서 저는 조금 무섭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독이 든 사과다. 그럼 독이라는 게 뭐냐면 출마할 생각을 하면 그 출마할 생각이 독이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민주적인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권력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반하는 생각이나 행동은 전혀 하지 마라.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가 된다면 그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제정당 내지는 패권정당의 모습이지 민주정당의 모습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정말 정당의 건전한 건강함 이런 거를 잃는 모습이라서 좀 안타깝고요. 국민들도 정말 힘들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순수히 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런 반응까지 나온 상황에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출마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연휴 이전에 그 나경원 측분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뭐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출마를 저는 어떤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뭐 출마 선언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정치 상황이라는 게 정말 급변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어떤 기세를 놓쳤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하는 대로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서 이렇게 모든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도.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의 뜻이 이렇게 명확해진 상황 아닙니까? 명확해진 상황에서 출마를 강행한다?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입으로 친윤을 얘기하더라도 그 자체가 반윤 행보죠.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행보니까 그 대통령의 뜻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도 부담스럽고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반윤 행보를 그렇게 뚜렷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당내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뭐 지지 연설을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던 사람들이 다 지금 뭐 반대하고 있다,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 지지할 가능성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원 100%인 그런 상황에서 승세가 있겠습니까? 승산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뭐 오늘이나 내일 조만간 그야말로 불출마 선언을 어떤 적절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대통령을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이 그야말로 대통령을 위하는 행보를 하겠다 이랬으니까 그런 쪽으로 혹시 이제 불출마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반영을 한 걸까요? 이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 저희 TV조선의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이 절반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결국은 이 여론조사가 지금의 현 정치 상황을 반영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번 선거가 당원 100%로 이루어지는 당대표 선거다. 그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이거를 돌이켜볼 필요가 전 있다고 보는 게요. 예. 과연 국민의 힘은 진짜 있는가? 당원의 힘 내지는 뭐 강성 패거리의 힘만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정당의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인가? 전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결과물이
나경원 의원의 출마가 부적절하다가 뭐 지금 과반이 넘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로 나오는 지금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안타깝고요. 예. 왜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반윤일까요? 그럼 과거의 충신들은 다 간신들이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정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길이라면 대통령이 틀린 길을 갈 때 아니다, 이 길이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죠. 예. 예를 들어서 김기현 당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또 뽑힐 텐데요. 또 영남에 또 충성스러운 뭐 이런 뭐 인사가 원내대표. 그럼 그걸 총선 간판으로 해서 총선을 잘 치를 수가 있을까요? 저의 정치권 경험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조합은 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반신이고 반역자고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과거에 뭐 이승만 옆에 이기붕처럼 뭐 이렇게 대통령이 방구를 껴도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만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것은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하반기 집권을 전국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그런 것이 훨씬 충신이고 바른 말이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모습이다. 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자맹을 이어가는 동안에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앞서 저희 기사에서 보셨듯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형제들 같다. 네 맞아요 형제. 두 분이 그럼 일을 한다고요 매일? 네네. 맙소사. 그냥 반려동물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의 한 구성원 가족이 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작년에도 아이들 다 이렇게 안고 찍고 이랬을 때 너무 이번에도 입양했잖아요. 그 UAE 거기 300억 달러 유치한 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현재 말하는 과보다는 공이 훨씬 큰 그런 외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그만 그런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이 외교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예, 연휴 기간 동안에 유기견 보호소를 찾은 김기현 의원. 문 전 대통령의 풍산계 파양을 이제 행동으로서 비판한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굉장한 애견가인 윤 대통령을 향한 행보이다.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른바 양수겸장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 측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얘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뭐 풍산계 유기 논란, 뭐 유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겨냥한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으니까요. 예. 가장 큰 의도가 그거겠고, 아까 그 TV 화면에서 봤지만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반려동물 사랑이 지극하다고 알려진, 그리고 유기견도 입양하고 하는 그런 윤 대통령 측을 그 겨냥한 그런 뭐 윤심에 호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반려인 인구가 1,500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600만 가구 이상에서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마 어떤 선거에 나오는 어떤 주자라도 저렇게 반려동물에 가서 뭐 반려동물을 지극히 아끼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폭넓게 봐서는 그런 데에 대한 호소고, 조금 더 넓게 봐서는 봐서는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고, 좁게 봐서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그런 행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또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도 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옛날부터 뭐 김기현 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긴 한데, 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발의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걸 겨냥한 걸까요? 글쎄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대남 그리고 이대녀 갈라치기 뭐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선거 때 이걸 강조하고 나오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선거 때는 표를 겨냥해서 행위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표를 겨냥해서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이걸 분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분석했을 때 이건 당연히 이대남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대남의 어떤 불만의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는 무언가를 하면서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과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반일 프레임의 갈라치기 이거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이런 말이 좀 떠오르는 그런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아까 그 반려견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이게 뭐 반려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좀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이게 국민 대상이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표 선거는 당원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중에 반려인구가 뭐 얼마나 많은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교수님 말씀 중에 정치적인 메시지 쪽에 더 그 실려 있는 그런 행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습니다. 이게 뭐 당대표가 되려면 여러 가지 행보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게 국민들한테도 조금 보기 좋게 당대표 선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순방 당시 불거진 이란 발언에 대한 논란 이것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 외교를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른바 이제 윤심의 위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상당히 좀 곤경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 본인도 잘 윤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지금 뭐 당내 선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대 보증인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권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현 정권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나 얘기하지만 당내 기반이 지금 그렇게 튼튼한 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내 어떤 그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앞으로 이제 뭐 계속 당협을 찾아가겠죠. 당협 사무실 이런 데를 찾아갈 때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체의 어떤 연대 보증인이다.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러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계속 앞으로 똑같은 얘기를 호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서 나오듯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잖아요. 네. 자, 이것도 뭐 당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당내 선거를 하다 보면 당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게 되게 좋은 게 기본적으로는 그게 언론에 많이 기사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데다가 또 당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덕담을 해주면 또 수도권이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강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전략과 맞는 메시지도 강화가 되고 그러면 당원들한테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행보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지금 후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당,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총선 승리와 재집권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간판이 되겠다 이런 게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 정부 성공에 나는 기여할 수 있고 보완적인 인사다라는 걸 강조하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머무르면 그 반윤의 프레임을 좀 약화시킬 수가 있어서 뭐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비열하게 또 언론 뒤에 숨어 조작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야당 대표를 모략하고 있으니 야비합니다. 윤석열 검찰은 조작과 모략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명절 대목에 밥상 여론이 얼마나 급했는지 검찰이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소환 통보를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치 검찰의 나쁜 수사라는 것이죠. 민주당을 때려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총선에 승리하게 만들려고 검찰이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정치적 수사죠.
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이 설날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이번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게 설 민심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까요?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까요? 글쎄, 그게 뭐 이제 설 이전과 명절 이후를 뭐 대비한 뭐 그런 조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늘 이제 설 끝나고 나면, 추석 끝나고 나면 뭐 민심이 어땠는가 늘 얘기하는데, 이건 과거의 프레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정보가 그렇게 좀 원활하지 못했을,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서울에서 내려가는 아들 딸들이 뭐 지방에 계신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그 서울의 민심이 뭐 부지방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르신들 전부 유튜브 보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십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슨 뭐 설 민심이 어떠냐, 이거는 조금 뭐 어쩐 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은 또 설 때 정치 이야기하면 또 집안 싸움 나는. 그러니까요. 제가 말했을 때 바릅니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안 한다니까요. 워낙 그 주관들이 뚜렷해져 있고 본인들이 보는 그 유튜브 동영상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얘기해봐야 싸움만 난다는 생각 때문에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많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부정적 민심이 굉장히 강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꼭 설 명절 앞두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흐름이 결국 뭐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 자체에도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서 본 그런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저렇게 어떤 비판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장동 수사는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요, 본 게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계속 대장동 대응이 나왔었는데 뭔가 좀 증거가 뭐 불확실한 거 아니냐,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 이랬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때는 뭔가 그걸 앞두고 검찰이 분명한 물증을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없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계속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설 명절 앞두고 뭐 원외위원장, 당내 의원 일일이 전화를 돌렸다고 하고, 또 연휴가 끝나면 철험의 의원들을 좀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강경파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방탄 프레임, 이걸 좀 벗어나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한다. 이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거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코끼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 머릿속에는 코끼리 상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거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는 자꾸 이게 뭐 민생이나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이미지를 쌓고 싶어 하는데, 그쪽으로 계속 메시지를 내야죠. 그리고 그 사법적 대응은 좀 제가 볼 때는 조용히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요, 과요불급을 싫어해요. 무리하면은 거기에 역풍이 붑니다. 자, 보세요. 그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때 세과시를 하듯이 이렇게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최근에 검찰이 또 몰아치듯이 수사를 하고, 굉장히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혼자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론이 또 굉장히 오차범위 안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지금 막 그쪽으로 사법적인 어떤 수사, 여기에다가 그 프레임으로 갇히게 글로 몰아쳐서 간다? 좀 아까 뭐 박성준 대변인이 조작, 모략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이런 표현들이 과유불급이에요. 그냥 일일이 당원들한테 1대1로
차분한 설득을 하는 모습이 훨씬 낫습니다.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닌 부분이 이런 게 있다. 좀 알고 계셔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설득해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저렇게 뭐 상대방을 악마화하려는 거 이제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검찰과 당 쪽에 공히 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단일 대우 강조. 사실 이 당내 비명계는 본격적인 세불리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예, 앞서 비명계에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떤 모습 이런 거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악마화하고 있기 때문에 팬덤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쭉 봤을 때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 사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는 31일이죠. 비이재명계가 중심인 민주당의 길이 공식적으로 발족한다고 합니다. 이 사선의 홍영표, 이인영 의원 등이 가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이분들은 비이재명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뭐 글쎄 비이재명계라는 게 이제 그야말로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뭐 그런 분들을 다 비이재명계라고 얘기한다면 예. 뭐 저분들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고 또는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식의 민주당 내 움직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조금 빠르다 생각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이제 하반기쯤 저런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이제 이른바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로서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당의 생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을 아끼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현재 뭐 사법 리스크가 많이 있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급변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설사 또 뭐 예를 들어서 구속되거나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까지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민주당을 좀 비판의 늪으로 부정적 늪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의 생존 그리고 플러스 본인들의 생존 이게 급한 상황이니까 저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지난번에 그 첫 번째 검찰 출두한 이재명 대표가 나갈 때 한 40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69명인데 40여 명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나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얼마 안 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의원들 현재 앞으로 민주당의 앞날 그리고 그와 함께 본인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당에 더 많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스크가 더 구체화될수록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한바탕 좀 비바람이 민주당에 몰아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서 친문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위제라는 것도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지금 사회제가 이제 이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주축이 돼서 만드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현 정권에서 전 정권에 대한 어떤 감사원 감사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데서 뭐 본인들이 좀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저는 보지 뭐 포스트 이재명 이것까지 생각하고 만든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뭐 민주당의 길 이런 어떤 모임은 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약간 이른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지금 당내에는 이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민주당의 미래.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생각하는 것이 곧 민주당의 미래다. 그래서 인물이나 개인 중심 사고를 하는 두 그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 포스트 이재명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고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그 사이제에서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글쎄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는 전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친문계는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구심력을 갖기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현상 자체가 지금.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뭐 계신데 저는 그렇게 거기에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의 한 내거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렌터카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철제 기둥과 부딪히는 순간 화염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 불길은 차량 전체로 번집니다. 쾅하는 소리가 나고 막 지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더니. 대전 서구의 한 내거리에서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은 렌터카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앞자리에 타고 있던 운전자 20대 A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A씨 등을 구하려 했지만 거센 불길 탓에 구조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의 남동생 등 3명은 불이 번지기 전 가까스로 탈출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곡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경계석과 철제 기둥을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로 인해 평소에도 사고가 잦다고 말합니다. 직선 구간인데 사실상 보면은 좌회전에 가깝습니다. 지대 자체도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인도 쪽으로 침범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 A씨의 혈액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두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검찰 출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검찰이 그래서 설 연휴도 반납하고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야당 대표 물론 수사는 곳은 다르지만 두 번째 검찰 소환 아니겠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 측 또 야당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 어찌 보면 뭐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생길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뭐 설 연휴가 아니라 지금 거의 이 검찰 내에서 거의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쉴 틈 없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수사 그다음에 이 관련된 보강된 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하느라 정말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되면 2013년 위례 신도시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 10년의 세월에 관련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검찰 입장에서도 철저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도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역시 뭐 연휴 기간 내에 회의도 열고 이러면서 굉장히 대응에 고심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한 차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례나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그 관계들이 지속됐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사량도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대장동 일당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관련돼서 나온 진술들도 양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소환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2차례는 소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검찰 쪽의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틀 정도를 이제 지정을 해서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정한 날짜는 이제 28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여러 번 소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조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검찰이 일단 여러 번의 조사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첫 번째 조사에서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를 조사를 하면서 좀 이재명 대표가 납득할 만한 증거라든지 물증을 제시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로서는 정치적인 탄압이나 표적 수사라는 좀 논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조사의 향배가 또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국회에 나와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는 자신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지사님이시죠?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저가 맞지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예, 이 최근 공개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의 지분을 나누기로 한 약속을 직접 승인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뭐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가장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5년에 대장동 일당 지분을 생각해 보면 김만배가 49%, 남욱이 25%, 정영학이 16%로 하기로 하면서 이 지분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다라고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다 들은 유동규 씨도 역시 그에 대해 수긍을 하고 이걸 정진상 당시 실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재명 그 당시 시장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가 이제 그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진술 외에 플러스 알파 어떤 증거가 있을지는 저희가 지금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검찰이 공소장에 저런 내용들을 저렇게 못 박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다라는 뭔가 확실한 증언, 물증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확보했기 때문에 저렇게 적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어찌 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토요일 검찰 출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게 될 가능성이 많고, 저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수사 칼날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관계자들의 진술로만 이루어져 있고 물증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 140여 차례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이 아니고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추가로 기소되는 그런 공소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의 내용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들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언급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 때문에 좀 많은 논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상세한 전제 사실이 공소장에 많이 쓰이는 것 자체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단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를 주인공이 아님에도 저렇게 많이 언급을 했지만 사실상 공범으로 또 기소를 갖지 못하거나 적시를 못한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검찰이 들고 있는 증거나 어떤 뭐 물증 또는 진술 부분들이 얼마나 또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 검찰이 설 연휴 전에 일부러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 네. 이게 뭐 설 민심 때문에 그렇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물론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또 설 연휴에 지금 이 얘기들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되고 지금 저희가 설 연휴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뭐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제출해야 될 시기가 돼서 제출한 것뿐이고 거기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는 본인들은 모르겠다는 건데, 이건 일종의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야당과의 이제 기싸움이라고 봐야겠죠. 검찰이 하는 이 수사가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고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수사라고 지금 야당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얘기들은 검찰이 흘린 것으로 지금 이제 야당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번에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이후에 어느 정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수 있을지 결국
검찰 입장에서 수사로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현 시점에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조 기자들이 네. 사실 이 차장 검사들은 이제 티타임 그렇죠.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듣는 게 이제 그걸로 기사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즘엔 그거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번 정권 이후로는 거의 많이 사라졌죠. 예. 사라졌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나와 있는 그 현재 그 수사하는 그런 방침이나 그 지침에 따라서 그냥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소장 같은 것도 국회에 제출할 기한에 맞춰 제출하면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돌아다니는지까지는 검찰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는 정청의 수사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 좀 난감하고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수사 자체가 허술하면 검찰이 입을 내상이나 타격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도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지금 설 연휴까지 반납하고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검찰은 또 지금 대장동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합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뭐 영장 발부의 확률 더 높아지는 건가요? 사실 뭐 무조건 결과가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사건 두 개를 병합했을 때 영장 뭐 발부율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뭐 논리 필연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다만 지금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특수적인 상황이 고려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상당성이나 뭐 중대성도 소명돼야 되지만 그런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뭐 도주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범죄 혐의가 여러 개를 좀 병합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대성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뭐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실적인 고려인데요. 영장을 당연히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 그 야당 대표가 현재 의원이라는 점 그리고 예.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체포동의안이 필요할 텐데 이 체포동의안을 건건히 계속해서 보내기는 참 검찰 입장에서 현실적인 장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영장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병합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검찰에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도 이게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예. 이 국회 본회의를 떠나서 네. 법원부터 안 받아들이면 이건 뭐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과거 이제 노웅래 의원의 네. 체포동의안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체포동의 국회 문턱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성남 FC하고 대장동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지금 영장 청구하는 방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영장 발부의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성남 FC 사건 이 건으로만 보더라도 검찰 입장에서 입증이 된다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남 FC로 한번 국회 가고 대장동으로 한번 국회 가고 뭐 또 백현동 가지고 국회 가고 뭐 변호사비 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한 번 제대로 청구를 하는 방안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고 그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나 아니면 영장 발부의 확률보다는 이제 국회라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거야말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지금의 분위기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향을 방문한 뒤에 귀경길에 휴게소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물가의 여파로 휴게소 인기 상품들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경 차량이 몰려드는 경기도의 한 상행선 휴게소. 이용객들이 매점에서 각종 간식을 사 먹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피로도 풀고 나들이 나온 기분을 낼 수 있지만 올해 들어 부쩍 오른 가격은 부담스럽습니다. 1,000원 정도 전체적으로 오른 것 같아요. 3개밖에 안 샀는데 한 2만 원 조금 안 되게 가격해서 샀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됐어요. 휴게소 인기 상품들은 대부분 지난해보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아메리카노는 작년 설 대비 가격이 4.3% 올랐고 원두커피와 스낵은 각각 7.5%, 8% 올랐습니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건 호두과자로 4,309원에서 11.8% 올라 한 봉지 평균 가격이 5,000원에 달합니다. 휴게소에서 6,000원에 구입한 호두과자입니다. 한 봉지에 20개가 들어있어 과자 한 개에 300원인 셈입니다. 도로공사가 가성비 메뉴로 추천하는 작은 봉지도 판매 중이지만 10개에 3,000원으로 크기만 작을 뿐
가격은 똑같은 셈입니다. 3년 만에 찾아온 대면 설날. 고향을 다녀오는 반가운 길도 고물가의 부담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보신 대로 세뱃돈 부담이 커지면서 3만 원권 지폐를 발행하자는 목소리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3만 원권 지폐 네. 도입 제한. 왜 갑자기 이렇게 힘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해 이제 물가 폭등에다가 세뱃돈 인플레이션이 겹쳤습니다. 예. 물가는 지난해 IMF 이후 최고였어요. 24년 만에 5% 넘게 연평균 올랐거든요. 세뱃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했느냐. 과거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생은 10,000원 정도면 됐는데 지금은 3만 원. 중학생이 3만 원에서 5만 원. 고등학생 이상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세뱃돈도 10년 새 2배에서 3배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설날이죠. 고물가 때문에 민심이 어려운 데다 또 이적 씨가 또 여기다가 적절하게 이달 초에 또 글을 올리니까 누리꾼들의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가수 이적 씨가 쏘아올린 3만 원권 발행 논쟁이 또 하태경 의원이 접속받아서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로 옮겨갈 태세입니다. 네, 세뱃돈 부담 논란 이전에 앞서서 뭐 직장인들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축의금, 결혼식 축의금 부담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3만 원권을 도입하게 되면 경조사비 부담을 주는 것 외에 또 다른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5만 원권이 등장을 하면서 모든 마케팅이 5만 원, 10만 원 단위예요. 격게 뛰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릅니다. 근데 3만 원권이 등장을 하게 되면 틈새 시장이거든요. 다시 기업체들이나 선물이나 아니면 상품권은 3만 원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예. 그만큼 5만 원권의 비중을 낮춰둔다라는 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야 지금 물건 살 때 8만 원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5만 원권 2장 줘서 1만 원까지 2장 거슬러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아니면 5만 원권 한 장에다가 1만 원짜리 3장, 4장을 줘야 돼. 근데 3만 원권이 등장하면 단 화폐 2장만 주면 되거든요. 보관과 간편함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3만 원권이 네. 도입하면 물론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가능하고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건 이제 현금을 쓰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현금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많이 쓰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3만 원권이라는 이제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비용도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맞습니다. 비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화폐 발행은 한국은행의 업무예요. 그래서 예. 한국은행이 아직까지는 발행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크게 3가지예요.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게 3만 원권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가 이걸 읽어내야 돼요. 센서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한 대당 얼마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아니 한 달 전에 놔뒀던 이 현금이 지갑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사용 비중은 한 20% 미만이고요. 나머지 대다수가 지금 무인 결제되고 있거든요. 카드 사용한다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사용 비중이 점점점 줄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점이고 세 번째가 뭐냐? 야, 만에 하나 3만 원권 도입하면 도안 모델을 누구를 쓸까?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예. 이게 5만 원권 등장할 때 심사인당 도입하면서도 무려 2년 넘게 준비 기간이 걸쳤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불편함이 있는데 물론 1만 원권에서 5만 원권으로 이제 가면 화폐 관리가 좀 구별하기가 쉽고 색깔상 그리고 이제 발행이나 관리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국민 여론이 얼마나 이 3만 원권 출시를 원하느냐입니다. 네, 국민 여론 말씀해 주셨는데 14년 전 5만 원권 지폐가 발행됐을 때도 가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는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3만 원권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화폐 체계가 3만 원권을 도입한 국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화, 달러, 일본 엔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 1, 2, 50 체계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5만 원권을 발행하느냐, 10만 원권을 발행하느냐, 이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10만 원권을 갑자기 10,000원에서 10만 원을 10배를 확 올리게 되면 이게 물가 부담뿐만 아니라 지하 경제 양성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실제로 5만 원권만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조사비가 도입 전, 도입 후를 따져봤더니 2자릿수 이상 뛰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5만 원권 도입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도입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뭐냐? 가계 수표, 10만 원짜리 가계 수표 발행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5만 원권 2장으로 대체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예. 예.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면 네. 지금은 3만 원권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차라리 10만 원권을 논의할 때가 아닌가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전 세계 국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액권이 가장 낮은 국가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우린 최고액권이 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100달러, 12만 원이 넘죠. 유로존은 500달러입니다. 67만 원가량이고요. 최고액은 스위스 프랑이에요. 스위스 1000프랑에 무려 133만 원이 고액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5만 원권으로 지금 묶어놓고는 있는데 예. 이게 아마 국민 여론상, 여론 감정상 우리 영화 보게 되면 야, 사과박스 하나에 몇십억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요. 5만 원권 환수율이 되게 낮습니다. 2021년 기준 17%에 그쳐요. 집 나간 5만 원권 7장 가운데 한 거에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전부 어디가 숨어 있어요. 제 지갑에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지하 경제로 이제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추산 때문에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네, 고액권 발행에서 찬반 논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10만 원권이 뭐 발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뭐 지하 경제에 너무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액권이나 지폐를 발행하면서 이제 논란이 뭐냐? 앞으로는 전자지갑, 전자화폐,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 없는 사회, 지폐 없는 이 사회를 가고 있는데 이 고액권 발행으로 인한 이 장단점을 따져보게 되면 고액권 발행하자마자 물가는 뛰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이제 고액권에 근접한 이제 상술, 마케팅이 또 나타나게 되고 또 물건값이 같이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없애거나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때는 찬반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이제 지지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번 3만 원권 발행도 한국은행이 만에 하나 국민적 지지 2년 전 2019년 조사에서는 지금 화폐 체계에 만족한다가 75%였어요. 근데 만에 하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고액권 3만 원권 발행에서 찬성 의견이 높다 하면 아마 저는 국제적 추세 흐름에 따라서 3만 원권 발행보다는 오히려 2만 원권 발행으로 아마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을 또 화폐할지도 또 이제 또 그것도 이제 고민거리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진 건데요. 도로가 꽁꽁 얼어붙어 귀경길, 빙판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눈까지 내리는 서쪽 지역에서는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 지역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최고 20에서 30cm가 넘게 쌓이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날씨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겠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 지역에서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